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저녁 21시 30분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자,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았는데 새벽에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요.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결국은 하락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요. 비트코인의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향후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샤펠러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테이킹된 이더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고 향후 어떻게 가치가 상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요,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투자의 모든 책임은요,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 CPI 지수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시장의 상황이 좋았거든요.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다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네, 빅테크 주들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 색깔이 굉장히 빨갛게 들어와 있죠. 자, 그 이유는 시장이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미래의 어떤 가치들을 끌어서 당겨온 것이기 때문에요.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헤드라인 CPI를 보시면요, 전년 대비 5.0%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수치는요, 지난달보다도 이제 1%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측치인 5.2%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에 위치하는 2022년 5월 이후로는 가장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꺾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발표는요, 아무래도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지난해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 CPI에는 모든 물가 지수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 에너지 가격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물가가 안정이 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큰 폭으로 둔화가 된 거죠. 반면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 지난달보다 더 상승했고요. 예측치에는 거의 부합을 했지만 어쨌든 그 폭이 더 늘어난 상승률이 더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달보다 지금 더 커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22년 당시와 비교해도 지금 이 정도 수치에 있는데 월등하게 지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온 데에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5.6%로 2월보다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7개월 만에 근원 CPI가 전체 CPI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 하락은 여전히 많이 미진하다라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물가가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월가에서 어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 증시가 오름세로 장을 시작을 한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는 5월에 있을 0.25%포인트 인상을 막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는 총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매파 인사들은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PCE 2%대로 물가를 끌어내리려면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0.25% 상승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3월 FOMC 회의록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냐면은 올해 후반부터는
완만한 침체, 네,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발언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년간의 회복세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까지 다가오고 있다. 자,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된 겁니다. 네, 현재 0.25%를 상승해야 된다는 입장이 어제 69%에서 소폭 상승해서 다시 70%를 넘겼습니다. 자, 최종 발표는요,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일단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30K 아래로 또 하회를 했지만요. 여전히 이 지점에서 다시 30K를 두고 치열하게 매수 매도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저 뒤에서 한번 간단하게 차티스트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한 0.9%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샤펠라 업그레이드의 어떤 기대감으로 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선전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48.4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소폭 하락을 해서 61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60이 넘고 그리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CVD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고래들의 움직임들도요, 상당히 제각각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갈색 고래, 가장 큰 갈색 고래와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고래가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와 이 초록색 고래, 네 번째 고래가 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자,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자, 가장 큰 갈색 고래는요, 여기서 또 많이 매입을 했고요. 지금 홀딩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시간에 빨간색 고래는 오히려 매입을 해서 그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역시 초록색 고래도 많은 물량들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들이요, 서로 간에 어떤 매수 매도에 대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작은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부분 매도를 해서 지금 거의 전량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전략가 알케시 샤와 앤드류 모스라는 사람이 집계를 해봤는데 4월 4일 일주일 동안에 3억 6,8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홀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리고 이 규모는요,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주간 자금 유출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 기사도 있어요. 루건체인에 따르면 오늘 1만 1000 BTC가요. 코인당 3만 114달러의 가격으로 비트파이넥스 지갑으로 전송되었다고 해요. 거래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매물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고래는요, 지금 2022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온 고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고래들 중에서 거의 14번째로 큰 고래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물량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어떤 시그널인지 우리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거래소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차익 실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단순한 해석이고요. 이거는 이 고래가 어떤 행동들을 위한 시그널을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뭐 선물 거래나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용도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어쨌든 이 지갑이 이동을 했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기술 분석가예요.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분은요, 지금 현재 지금 30K가 깨지고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지지선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지지선에서 계속 다지기를 하게 되면요, 향후에는 32K, 43K, 52K까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에 새로운 저항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가요, 연준 금리 인하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발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은행 위기의 결과로 신용 경색이 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에서도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를 한 내용이죠. 뭐 큰 경기 침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펼치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금, 유로,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른 자산보다 수익률이 더 월등하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요, 올해
6월의 말쯤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4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게 노보그라치의 주장입니다. 자, 반면에 완전히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워런 버핏인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다시 한 번 더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을 위한 토큰이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저는 뒤에 발언을 더 주목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지만 사람들이 룰렛을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는요, 결국 먼 시간이 지나야지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하지만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직접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은행 위기 사태에서 증명을 했듯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을 했듯이 중요한 순간에 입증이 될수록 이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 방향들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이 현재 소폭 하락을 했지만, 자, 이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축적의 힘들이 더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응축된 힘들이 드디어 상방으로 가게 됐을 때는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큰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금리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트레이더들이요, 내년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전망은 늘 불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후내년, 3년, 5년을 바라보고 계속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을 모아나갔을 때 크게 부를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전에 또 하나 좀 국내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설전도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가상자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해서요. 이걸 김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요, 민주당 의원 총 11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비트나 비싼 거래소에다가 이 내역을 갖다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추가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에 재산 정보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에 끼워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뭐 같이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팩트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간단히 보면요. 자, 이더리움은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소폭 상승을 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7시 40분경에 이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등락에 대한 부분은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시그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원칙을 세워본다면요. 자,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악정 규모가요, 지금 최근 16개월 사이에 가장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미결제 악정이 커졌다고 하는 거는 상승의 시그널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결제 악정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가격의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QCP 캐피털이라고 하는 데서요,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BTC 대 이더리움의 환율 급락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요. 지금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출금 처리가 됐다고 하고요. 현재 5.62억 규모 달러의 대기 물량,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는요, 이번에 출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로 전혀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앱들이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이 세상을 혁신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은 자산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발행 물량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토큰 이코노미 구조를 바꿨어요. 이 채굴자에 대한 보상들이 원래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POS로 변경되면서 다 그 보상들이 없어졌죠. 거기다가 소각 물량도 계속해서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디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치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일정 물량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7시에 알트코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보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 이 머스크가 트위터가 지금도 거의 파산 상태이고 본인이 가끔 사무실에서 자고 있다. 자,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요. 처음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키워낼 때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자, 물론 트위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다면 아마 큰 가치를 이룰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요, 지금 이 가치를 알아보는 부분들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판단하는 건요, 비트코인이나 물론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지만 뭐 좀 별개로 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요, 훨씬 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특히 메이저 알트가 아닌 뭐 자발트,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알트를 투자할 때는요, 정말 그럴싸한 청사진만 바라보고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자, 리플의 어떤 이번 가격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제레미 호건이요. 이번에는 승소 논리는 갖췄지만 승소 장담하기는 어렵다. 또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달라지고요. 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도 계속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자산을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서 가는 것이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